예, 지금부터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 대변인님, 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합니까?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한다 안 한다라는 지침이 명확하게 지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보여주셨던 모습은 충분히 이 사법부가 그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모습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가 비상계엄이 발동되었을 때 그때 대법원에서 보여주셨던 모습들도 너무 무책임했다. 그리고 이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예.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취지를 내렸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러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파기환송을 하기 위해서 과연 대법원이 충분하게 충실하게 좀 심리가 진행이 됐느냐 하는 부분들, 특히 이틀 만에 사실상 그 대법원에서 이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는 것도 이례적이었고, 예. 또 넘어가서 바로 이틀 만에 2번 연속으로 기일을 잡았던 것도 이례적이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전격적으로 선고가 내려진 것도 사실은 이례적이다라고 본다면, 이 많은 이례성들이 모였는데 그것이 과연 일반 국민들이 대법원에게 기대하는 어떤 법의 안정성 또는 충실한 심리, 그래서 나오는 그 결과를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게 됐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법 신뢰성을 담보받지 못할 상황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 죄송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기됐던 것이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그 책임을 물어가겠다. 필요하면 청문회도 할 것이고요.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지금 당에서 일부 또 법에 고소고발도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진행하겠다는 거고,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요 최근 며칠 사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우리 민주당에서만 나오는 것이냐, 혹은 이 정치권에서만 나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사법부 내에서 법관 생활을 20년, 30년 하신 부장판사급 이상의 그 법관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분께서도 조희대 대법관을 사퇴를 요구하고, 또 전국 법관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 조희대 대법관의 이런 정치적 개입 행위라든지 또는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가 사법부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저희 정치권에서 어떻게 받아 안을 것인가, 우리와 똑같은 문제의식이 이것이 사법부 안에서도 있다면 분명히 그거는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요. 지난번 그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일이 사법부 독립기념일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제 서울고등법원 재판기일 변경의 날은 사법부 셀프 사망 선고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사법과 어떻게 보면 정치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두 바퀴로 굴러가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에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이상한 게 있다. 정치가 사법 위에 있는 듯한 그런 내용. 그러면서 선거보다 정치가 법 위에 있느냐, 선거가 법 위에 있느냐, 정치인이 법 위에 있느냐를 되물으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좌우할 것 없이 존경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법조인으로서 본인이 어쨌든 그 좌파 쪽에 있는 대통령이었습니다만 한미 FTA를 관철시켰고 그리고 또 그 중동의 파병 같은 것도 이뤄낸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은 대놓고 노무현 정신을 민주당이 아예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더불어서 지금 왜 대법원이 대법원의 연대로부터 한 30여일 만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습니까? 강행법규로서 공선법 사건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적 결단으로서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에서 1년 안에 선거했다는 것은 모두 다 끝내라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던 모든 그 공선법 위반 사건은 이미 몇 년 전에 다 끝났습니다.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아직까지 선고되고 있지 않은 사건이 이재명 대표 사건이었습니다. 왜 늦었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식으로 뭐 증인신문하고 서류 송달 안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법을 지킨 판결 아닙니까? 633 원칙에 따라서 법을 지킨 판결을 했는데 법을 지켰다고 탄핵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에 탄핵을 하도록 지금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무슨 법을 어겼죠? 오히려 법을 어긴 것은 1심과 2심 판결 아닙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탄핵을 한다고 하면은 2년 2개월씩이나 끌었던 1심 법원을 탄핵한다고 해야 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대법원에 있는 10명의 대법관을 탄핵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재명에게 유죄를 탄핵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선언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게 승복하다가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복 선언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더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판결이 있은 그 선고에 있었던 그 시간에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 김진욱 대변인님과 채널 내에서 어떻게 보면 그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도 김진욱 대변인님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그 어떤 그 입장은 아닙니다만 당 대변인으로서 판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존중합니다. 하지만 당의 어떤 의견을 좀 뭐 물어봐야겠습니다 했던 내용이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그런 이례적인 얘기도 없다는 점에서 과연 사법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얘기로서 반박하는 것보다는 어제 있었던 이 법관께서 올리셨던 글로서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의 말씀을 좀 답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번 재판이 이재명 후보가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이 아니었어도 과연 사법부가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졸속적으로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판결을 내렸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 안에서 이 법조인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책임져라. 그래서 책임지고 사과하고 사퇴해라.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관회의를 통해서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점, 이 점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사법부 안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633의 원칙을 지켰는데 왜 탄핵하냐? 633의 원칙이라는 거, 저희가 문제 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빨리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이재명이라는 후보 피의자에게만 유독이 이렇게 전례가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서 했던 이런 상황들이
안에서 법관의 테두리 안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법치주의 말씀하시죠. 법치주의 당연히 지켜줘야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당연히 우리 사회를 끌어가는 근간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법치주의가 마치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관에 의한 지배인 것처럼 국민들이 느끼신다면 그렇게 행위한 법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저희 민주당의 논리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조희대 대법원장 및 10명의 대법관이 아니고 그 글을 올린 법법 위반 정치 농객, 사실상 민주당의 글을 대변하고 있는 김주옥 부장판사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법원 도서관장도 지냈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강민구 부장판사의 글을 제가 조금 더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주옥 부장판사가 소셜미디어에 통해 공개한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글은 법복 입은 자의 글이라기보다는 정치 편향에 휩싸인 논객의 칼럼에 가깝다라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글 전체는 사실과 논리를 배반하고 직분의 금도를 벗어난 채 사법부 수장의 헌법적 권한 행사마저 정치적 음모로 몰아붙인다. 이 글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의 문제를 넘어 사법의 독립과 중립성을 스스로 허무는 심각한 내부 군열 행위이며 법관의 책무를 무너뜨리는 자의적 글쓰기다. 이런 그 말씀을 썼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몇 년 전 2017년 18년에 있었던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까지 이르렀다가 무죄 판결을 이룬 그때에 대한 데자뷰적 시각이 있습니다. 그때의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 이런 식의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마타도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썼던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법복을 벗은 다음에 바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저는 그때의 기시감이 드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현재 대법관 법에 따르는 법의 강행 법규인 공선법에 따라서 그 법을 지키려고 했던 대법관과 대법원장님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인 시각으로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할까? 그럼 이 부분은 원래 그런 얘기가 있잖아. 판사는 판사한테 칼이 있습니까? 총이 있습니까? 판사는 판결로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심 법원이 판결로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무슨 조희대 대법원은 조희대의 사조직이 아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12명의 전원 합의체 판결 중에 10명이 다수 의견으로서 파기환송했다고 하면은 그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님들이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주머니 속에 공길동입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판결을 쓰신 분이 과연 대법원의 판결을 제대로 읽어봤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문입니다. 왜냐? 두 분,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 때에 임명했던 두 대법관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비판하는 글을 하면서 2심 법원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썼는데 보충 의견에 보면 그 판결이 소수 의견을 비판하는 글도 너무나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 판결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한다고 하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한마디로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마치 정치의 총화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어느 도단이고 그에 대해서 오히려 그 글을 올린 재판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이게 이제 그 재판의 내용을 가지고 좀 비판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대법원에서 말씀하시는 판례라는 것이 사실상 규범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가장 최신의 판례가 확립이 되었다면 그 최신의 판례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규범이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법조인께서 좀 맞는 건가요? 설례일 뿐이죠. 설례지만 전원 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법부를 부인하는 거예요. 묻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전원 협의체에 이번에 이제 들어와서 판결을 내리신 모 대법관께서 작년 10월 달에 내렸던 판례
그것도 이 표현의 TV 토론에서 있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1심, 2심이 1,000만 원씩 유죄 판결을 내렸던 부분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내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판례에 동원됐던 내용 중에 보면 표현의 자유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법원의 판례가 특히 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조금 더 확대시키는 쪽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확대 발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본인이 작년 10월 달에 내렸던 판례를 이번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재판부가 그거를 충실하게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2심 재판부에서 이재명 후보의 무죄를 선고하게 된 이유 중에 그런 부분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대법관께서 본인이 작년 10월 달에 내렸던 판례를 뒤집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다시 유죄를 선고하는데 그 한 표를 행사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대법원에서 늘 새롭게 어떤 그 상황들을 정리해 냈던 그래서 만들어낸 판례가 다시 완전히 퇴행적으로 몇 년 전으로 뒤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냈다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또 이유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대법원이 이번에 뭐 10대 2로 판정은 내렸습니다만 이 소수의 의견을 읽어보신 분들은 너무나 명쾌하다는 거예요, 논리가. 그런데 이 10분들이 내리신 말씀 중에 또 5분의 보충 의견을 보면 이 의견을 가지고 아무리 몇 번을 읽어봐도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뭔가 정치적인 그 판결에 다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대법원이 만들어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 드리고 싶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거예요. 민주당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다수결. 법원 조직법에 의할 때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원합의체 재판장들의 다수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퇴행이라고 하는데 퇴행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정읍입니까? 지방의 선거에 있었던 그 판결은 소부에 있었던 판결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 판결이 퇴행했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예전부터 기본적인 그 선거에 있어서의 거짓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거짓이냐 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독 지난번 권순일 그 대법관이 그 주심도 아니면서 그거를 주심인 것처럼 하면서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해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면죄부를 줬던 그 판결이 이상한 판결인 것이에요. 그런 판결을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정리해 준 판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수결에 따라서 그것도 뭐 7대 6도 아니고 10대 2로 압도적인 다수결로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이번에 확고하게 못을 박은 겁니다. 땅. 예. 근데 이제는 그거를 부인한다고 하면은 그건 사법부를 부인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법리 가지고 얘기를 하면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사법부 내에서도 이제 좀 대법원에 대한 그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내부 취재를 좀 해봤어요. 사법부 내부를 좀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관 판결로서만 말할 뿐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역대에도 보면은 박근혜,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이런 그 법관들의 정책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전국 법관 대표 얘기가 나오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관들께서 이건 문재인 때 만든 거 아니냐? 김명수 대법원장 그때 체제 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사법부 내에서도 좀 뭐랄까요? 정치적 색이 좀 강해지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하십니다. 이 결국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이것이 사법파동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뭐 우려들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법조인으로서 걱정하는 겁니다. 예. 사법부가 지나치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은 최종 피해는 누구한테 가죠? 국민한테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을 탄핵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어떡하죠? 예를 들어서 또 지금 대법관 10명을 넘어서 이게 기일 변경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서울고등법원 7부를 탄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7부에 있는 재판 사건은 어떻게 하죠? 한마디로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올인하면서 사법부는 올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에 따른 모든 피해는 누구한테 가죠? 국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어떤 민주당의 스탠스는 민주주의를 빙자해가지고 법치주의를 거의 타도해버리는 이런 수준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띵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민주연구원의 전 부원장이 뭐라고 합니까?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나오니까 이제는 삼권분립 없애버려야 할 때가 아닌가? 사법부 없애버려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나온 대안이 뭡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이 내란과 관련된 특별재판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건 위헌이에요. 100%, 1000%, 10,000% 위헌이에요. 그럴 법적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헌법에 보면은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란재판소, 혁명재판소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 모든 이익은 누구한테 가냐? 그 모든 이익은 민주당과 이재명이 온전히 다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에 대한 모든 피해는 대한민국 일반 5천만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무도한 민주당의 폭주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주셔서 일단 그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사법 파동부터 먼저 말씀을 좀 예. 드릴게요. 사법 파동이라는 부분의 그 핵심은 사법부 스스로 자정의 정화 노력을 하는 부분을 누가 관여할 수 있을까요? 정치권에서 관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법관들의 어떤 자유로운 발언들, 이런 자유로운 발언들은 본인들이 법관이 뭡니까? 법과 양심으로 판결을 내리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과 양심에 있어서 본인들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을 강요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법관하고 검사하고 다른 게 차이가 딱 하나 있다면 같이 법을 다루지만 딱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검찰은 상명하복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일심 동체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고 법관은 본인 스스로가 다 독립되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독립되어 있는 존재들이 본인들이 양심에 이건 배척해야 된다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양심이 모였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자정의 노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갈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지금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재명 개인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이재명 후보 개인을 위한 선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당에서 후보를 선출했다라는 뜻은 이미 그 순간 개인의 자격을 넘어서는 겁니다. 공당의 후보의 자격입니다. 그리고 공당의 후보의 자격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개인의 자격으로 대통령 직을 수행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개인이 아니라 그 직에 종사하는 이 헌법체입니다. 대통령도. 그러면 그 헌법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헌법체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한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헌법 84조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왜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가? 이것은 다른 거 다 떼놓고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대통령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대통령직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를 놓고 보면 대통령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직이 아니라
이재명 개인을 놓고 지금 그 얘기해야 된다라는 쪽으로밖에 안 들려서 그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 이런 주장을 좀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정지법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뭐 추후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관련해서 나눌 기회가 있으면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이 문제는 꼭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MBC에 나와서 민주당은 그 사심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판결을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내용의 법안을 구체화시켰고 곧 통과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정리가 된 건가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뭐 특별히 의총이나 이런 네. 걸 통해서 당의 공식 입장 또는 당론으로 확정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대선 시기이고 또 선대위 체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원내 쪽에서 어떤 그 움직임들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총을 통해서 당의 공식 입장 또는 당의 당론으로 확정된 상황은 아니고 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대법원의 상황을 보니 뭔가 이 헌법소원 같은 본인 스스로 구제를 좀 받아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3심제로서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경우에 헌법소원이나 이런 걸 제기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자. 그럴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당내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들이 지금 법으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과연 바로 아무런 문제 없이 이게 시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이 대법원의 판단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법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사법부의 신뢰를 대법원 스스로가 무너뜨렸다라는 그런 비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 일병 구하기 아닙니까?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 일단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니까 그것이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기소를 받아서 무죄로 판단할 수가 없죠. 결국 양형만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양형으로 100만 원 이상 나올 경우에는 그 공선법 266조에 의해서 피선거권이 자동 박탈되고 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그 시간 직을 당연히 잃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와 같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있을 때 그 판결에 불복하면서 헌법재판소로 가서 그와 같은 그 재판에 관한 헌법 소원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은 결국은 옥상옥에 옥상옥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법원 그 경찰과 검찰이 있는데 그 위에 검찰의 특별 특검으로서 공수처를 만들고 공수처가 있는데 또 상설 특검이 있고 그 상설 특검에 또 특검이 있는 이런 기형적인 사법 시스템을 사법부에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법부가 있는데 그 외에 아까 얘기했던 내란 특별재판소 만들고 거기다가 대법원의 판결에 기해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은 그 대법원 판결에 기해 가지고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로 가는데 헌법재판소에는 대통령이 내가 심어놓은 헌법재판관 다 넣어가지고 거기서 판결을 뒤집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결국 사법부를 정치에 종속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 하나의 시도가 뭡니까? 대법관 지금 14명에서 30명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우리나라보다 50배 이상 큰 미국의 연방 대법관님들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몇 분인 줄 아셔요? 9명이죠. 9명이에요. 9명. 9명으로도 그 큰 미국의 시스템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30명으로 만든다? 결국은 베네수엘라 같이 차베스 정권이 자기 입맛에 맞는 대법관 넣어가지고 그 대법관 사법부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심플한 게 정의입니다. 더 복잡하고 넣게 30명 돼서 전원화재 판결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도 어떤 사법부의 어떤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재명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크게 시간이 없으니까 반박을 좀 자제하도록 하고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연방 대법관 9분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의 제도를 잘 아시잖아요. 미국에 지금 50개 주가 있고 각 주에는 주 대법원까지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미국의 주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광역자치단체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한 나라 주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주법들이 모여가지고 연방법을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주에서 주의 대법원까지 있다면은 거기에서 웬만한 사안들은 다 걸러지고 각 주별로 처리가 안 돼서 이견이 있는 그런 것들만 연방법에 올라오고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오는 판결이 우리처럼 지금 우리가 그런 법원이 있습니까? 우리 1심, 2심, 3심 해가지고 대법원에 1년에 수만 건의 사건이 몰려오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요번에 이 대법원 판결 가지고 우리가 14명 뭐 이렇게 14명에서 30명 말씀드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몇 건씩 처리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업무 부담 경감시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연방 대법관 제도하고 우리의 제도가 너무나 판이한데 이것을 등치시켜 가지고 단순 비교해서 미국 그 큰 나라가 9명 가지고도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14명 가지고 이걸 갖다 30명 늘리겠다? 이런 식의 비판은 저는 합당한 비판은 아니다라고 한 줄 정리 딱 해드릴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고법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앵커와도 같이 일을 하고 했던 게 2012년부터 제가 15년까지 변협의 대변인을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나왔던 현실적인 대안이 그렇기 때문에 상고법원이라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결국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미국에도 주에서 주지방법원, 항소법원, 주대법원, 스프링코트가 있듯이 결국 그 주에서 있는 사건은 주대법원에서 선고를 합니다. 근데 또 단순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더럴 매터, 그러니까 연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방법 주에 있는 대법원에 관할이 없습니다. 연방과 관련되는 문제는 연방 대법원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논리는 저도 충분히 압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변협 대변인으로 4년 넘게 제가 고민을 하고 실제로 글을 써봤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그렇게 할 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고법원을 만들어서 사실심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해결하고 정말 쟁점이 되고 지금 이재명 후보와 같은 이런 전원합의체 판결을 해야 될 것을 대법원에서 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얘기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한덕수 예비 후보가 이대로 가면은 우리나라 베네수엘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베네수엘라는 뭐 우리나라하고 잘못한 게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민주당의 좀 전략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한덕수 때리기가 좀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무속인 논란, 이 부인에 대한 무속인 논란, 이 얘기가 갑자기 공식 제기가 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실체가 있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무속인 논란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덕수 후보를 그동안 저희가 공격하지 않았던 또 저는 뭐 공격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검증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덕수 후보가 이번에 국민의힘의 경선에서조차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검증의 기회를 단 한 번도 갖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꽃가마 태워가지고 후보를 만들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국민의힘의 주요한 후보군으로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검증을 해야 되겠다. 심지어 한덕수 후보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얘기까지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이제는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속인 논란에 대해서 물론 저희 당에 박지원 의원이 작년 12월 달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만 이것이 본격화된 것은 한덕수 후보가 관훈 토론회에 나갔을 때 관훈 토론회에 나왔던 언론인께서 이 부분을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다른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흥분하지 않으시고 요리조리 기름장어라는 별칭처럼 잘 빠져나가시다가 이 사안에 대해서만
손을 흔드시고 목소리를 키우시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공식화된 것이고요. 거기에서 지금 한덕수 후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뭐 토종 비결 정도 보는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제 박지원 의원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새하얀 진실이다라고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진실이 아니라면 나를 고발해라. 가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본인께서 2010 몇 년도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2012년인지 14년인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한덕수 후보의 부인께서 직접 인터뷰를 하신 게 있어요. 내가 사주나 명리학을 이걸 공부했다. 왜? 우리 남편이 하도 답답해서. 그리고 그 얘기가 본인의 육성으로 어제 JTBC에서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토종비결 보는 수준이냐 아니면 본인이 명리학을 공부해서 저는 명리학이나 어떤 이런 것을 폄훼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이것도 학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게 또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했던 얘기를 아니다라고 뒤집는 것이 왜 그런 것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박지원 의원께서 공개된 자리에서 또 본인의 SNS에다가 쓰셨어요. 나 생각해 주지 마라. 우리의 인연은 끝났으니까 정확하게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를 고소고발해서 진실을 가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발끈하실 게 아니라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사모님께서 언론에 인터뷰를 본인이 그렇게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고 말씀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법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잘못하면은 박지원 의원님 공선법상 후보자 낙선 목적 후보자 비방죄에 걸려서 기소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정치하지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더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게 언어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혼란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입장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무속 논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사주팔자 본 적이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역학 명리학은 진짜 학문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사서삼경 할 때 주역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떤 유교의 한 경전이에요. 네. 그거를 마치 뭐 딸랑딸랑 하면서 하는 무당과 관련된 무속과 연결시켜가지고 그거를 맡아도하는 것은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전보고 거기다가 이제 뭐 무슨 뭐 무당 뭐 접신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사람들을 호도하려고 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후보 물론 5월 12일까지 등록 안 하면은 뭐 후보자 등록이나 이런 얘기할 것도 없죠. 그렇지만 만에 하나 아마 본인이 후보자 등록을 하고 나아가 단일화를 거쳐가지고 본인한테 대한 어떤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에 대한 법적 책임, 공선법상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아마 죄를 물을 가능성, 후보자 비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 두 분 패널 말씀하신 중에 후보 검증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참 반가웠습니다. 정책 검증, 후보 검증 이 얘기가 이번 대선판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오늘 여기서 언급이 됐군요. 26일 남았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얘기 좀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보 신변에 테러 위협이 있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인 제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보들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 안에 방검복. 방검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칼 같은 거에 이렇게 좀 보호될 수 있는 이 방검복을 지금 매일 입고 계시는데 이 무게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2, 3kg 되지 않아요? 예, 한 3kg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3kg 정도 되는 옷을 입고 있으면 지금 요즘 같은 날씨에 특히 계속해서 경청 투어 하느라고 많이 걷고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통해 듣지 않습니까? 네네. 이 과정 속에서 이걸 벗지 못하는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땀은 또 얼마나 나겠습니까? 예. 덥기도 하고. 오히려 이걸 안에다가 입고 있는 거 저희 지금 이 위에다가 안에다가 뭐 하나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를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입는 게 아니라면 지금 이 정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위협이 심각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특히 지금처럼 정치적인 이 극단성들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심하게 표현되는 것이 테러입니다. 이미 이재명 후보는 작년 1월 달에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목에 칼을 맞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1mm만 비껴났어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 할 정도로 그런 신변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이제 대선이 26일 남았고 마지막에 지금 또 이 국민의힘이나 이쪽에 그 지리멸멸 자충우돌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아주 극성인 극단적인 분이 계실지 모르고 그런 분들이 마지막 남은 것은 이재명 후보를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해하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밖에 없는 거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지금의 이런 신변 그 위협 또 예. 경호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불편하고 다가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잡고 만나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 걸 제약하면서까지도 이재명 후보의 안전을 지킬 수밖에 없는 저희 입장은 더 답답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신촌 커트칼 테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될 수도 있는 잠재적 후보에 대한 경호와 경비 강화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유독 이재명 후보님의 새로운 재판이 시작이 돼서 법원에 서류를 송달할 시점이면 꼭 테러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만이 아니죠. 이번도 지금 그 파기환송심에 관한 서류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발송이 돼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그리고 또 인천지방법원을 통해 가지고 이 송달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 시점에 또 신변에 대한 어떤 위협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전도 비슷한 일이 패턴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아까 뭐 기름장어 얘기했습니다만 법을 다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재판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에서도 자유롭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돌아갔을 때에 국가 요인에 대한 어떤 테러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태의 폭력도 저는 거부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위협이 있다라고 하면은 경찰한테 고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신변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요청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과연 그런 모습을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고소 고발을 했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못 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잠재적으로 어떤 그 정치적으로 어떤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테러는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좌우 누구를 지지하는지 불문하고 그것이 이재명 후보건 김문수 후보건 한덕수 후보건에 대한 테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대선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양측으로 나뉘어서 있는데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변론으로 물리적인 비판은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딱 한 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뭐 사법 리스크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그 상대 후보 이렇게 프레임을 짜가는 것은 상대 후보에 대한 마타도이고 또 악마와 프레임에 불과하다. 저는 뭐 그런 말씀으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며칠 전에는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선. 지금 우리 부모님들과 앞으로 또 자라는 미래의 새싹들, 어린이들에게 이번 대선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또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여의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